아름다운 신부, 멋진 신랑. 수많은 결혼식의 모습은 달라도 같은 건 하나. 결혼식의 성직, 결혼 행진곡. 아름다운 결혼 행진곡을 탄생시킨 아름다운 작곡가 멘델스존.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제2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해설. 이제껏 알지 못한 멘델스존의 모든 것. 클래식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천재 작곡가 멘델스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곡가는 바로 멘델스존입니다. 이 멘델스존은 많은 작곡가들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작곡가로 알려져 있어요. 자,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 아주 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저희는 이 가운데 멘델스존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루드비히 반 베토벤 이러면 마지막에 베토벤, 지금 우리 성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을 뒤에다 쓰기 때문에 성을 부르죠. 펠릭스가 이름이에요. 멘델스존 바르톨디가 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멘델스존이라고 부를까요? 원래 이 사람의 성은 멘델스존이에요. 그러나 유태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럽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태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멘델스존의 아버지가 유태인의 이름을 좀 벗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뒤에 독일식 이름을 붙인 게 멘델스존 바르톨디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하게 멘델스존이라고 부릅니다. 1809년부터 1847년까지. 자, 보십시오. 하이든이 77세까지,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이 7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훨씬 전에 모차르트는 불과 35살의 나이로 죽죠. 1809년부터 1847년까지 얼마 못 살았죠. 그래도 40대 정도까지는 살았었습니다.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앞으로 여러분과 만날 작곡가들입니다. 오늘은 특히 젊은 나이에 요절한 안타까운 작곡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죠. 피아노의 시인 쇼팽. 해결액을 앓다가 3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마탄의 사수로 유명한 독일 낭만파 작곡가 베버 역시 39세의 사망. 재즈의 명곡 랩소디인 블루를 남긴 미국의 작곡가 거슈인. 뇌종양으로 38세 사망. 위대한 오페라 카르멘을 남긴 채 36세 사망한 프랑스 작곡가 비제. 천재적인 재능과 달리 궁핍한 삶을 살다 35세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던 음악의 악동 모차르트. 자신이 완성시키지 못한 교향곡처럼 인생의 마침표 또한 제대로 찍지 못한 채 31년의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던 가곡의 왕 슈베르트. 요즘 시대 같으면 아직 결혼도 안 한 채 왕성한 활동을 펼칠 한참 나이 30대에 죽은 작곡가들. 그러나 그들의 음악은 죽지 않고 우리 곁에서 무한한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하이든이 죽은 해에 멘델스존이 태어납니다. 바로 그 해가 1809년이에요. 여러분, 이 1809년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2009년에 정확히 이 사람들의 200주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후년에는 거의 모든 음악회,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음악회든 어디 다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음악회든 하이든 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멘델스존 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작곡가들 사이엔 하이든과 멘델스존처럼 서거연도와 탄생연도가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그냥 넘기면 섭섭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모차르트, 쇼스타코비치, 슈만. 자, 공통되는 숫자 6 보이시죠? 그래서 작년 2006년은 이 세 작곡가들의 탄생과 서거를 기념하는 연주회가 넘쳐났는데요. 덕분에 클래식 애호가들은 1년 내내 이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아주 행복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물론 그림이지만 머리가 약간 벗겨졌죠? 그러나 이 사람은 작곡가들 중에서 가장 미남으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 외모가 굉장히 사람을 끌게 해요. 조윤범 씨 정말 미남 맞아요? 발끈한 제작진 그림 한 장 손에 들고 또 명동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못생겼어요. 뭐요? 낙타 같아요. 이마가 너무 넓어요. 제 스타일 아니세요? 이상해요. 응삼이? 막 이러는. 응삼이. 응삼이가 어디가 어땠어요? 응삼이도 젊은 시절엔 원조 꽃미남이었습니다. 그럼 맨델스존의 젊은 시절 한번 보실까요? 캬, 저 뚜렷한 이목구비. 젊은 시절의 맨델스존이야말로 정말 꽃미남 아닙니까? 우와. 오. 꽃미남. 우와. 잘생겼어요. 아까보단 나은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입술이. 콧대랑 피부? 눈썹. 남자가 이마가 저 정도는 돼야죠. 균형이 얼추 맞아 보이는데? 얼굴의 비율이 3등분으로 하면. 누굴 닮았을까요? 창민을 좀 닮은 거 아니, 같고. 차승원? 장동건. 소지섭? 뭐? 저도 장동건 닮은 것 같아요. 아, 장동건 닮은 것 같아요. 장동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장동건과 닮은 것 같나요? 장동건, 맨델스존, 장동건, 맨델스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장동건과 맨델스존입니다. 네, 보니까 두 분 다 굉장한 미남이시네요. 그리고 딱 지금 봤을 때 두 분 다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아, 닮았어요? 네, 아, 그걸 그러네요. 느끼세요? 네, 네, 딱 사진을 옆에 두고 보니까 아주 윤곽도 많이 비슷하고요. 네, 콧날, 눈매 굉장히 많이 비슷하고 입술 이 형태까지 많이 비슷해서 아마 그 시대 때 맨델스존이 굉장히 미남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마에서 라인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두 동공의 연장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인중의 연장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턱 끝 라인에 있는 선을 그었을 때 이 비율이 거의 1대1대1 비율로 아주 완벽한 그런 얼굴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눈썹의 위치와 눈의 크기 그리고 눈 안쪽에서 입술로 내려오는 이 라인에 콧망울의 끝 라인이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이 길이 대비 폭도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거죠. 이제 맨델스존의 얼굴 분석 들어갑니다. 이마와 눈썹까지 간격과 눈썹부터 코끝까지 간격, 그리고 코끝부터 턱끝까지 간격이 거의 정확하게 3등분. 1대1대1의 황금 비율. 퍼펙트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동그란 눈. 그 눈의 안쪽에서 선을 그으면 콧망울까지 한 번에 쭉 이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맨델스존, 당신을 19세기 최고의 미남으로 인정합니다. 또 슈베르트는 평생 동안 자기가 못생겼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어요. 그럼 슈베르트를 살펴볼까요? 평생 못생긴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슈베르트. 곱슬머리에다 두툼한 입술, 납작코를 지닌 어린 시절. 그의 얼굴은 영락없이 흰 피부의 니그로 모습이었다.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학교를 세웁니다. 라이프치히에 자기가 학교를 세워놓고 교장 선생님이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교장 선생님들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굉장히 근엄하고
또 보수적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한 음악원의 교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음악계를 굉장히 주름잡게 됩니다. 또 유명한 지휘자였어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케스트라 지휘를 합니다. 다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아마데우스 보시면 35살 나이에 굉장히 비참하게 죽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었을 때 관을 살 돈도 없어서.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관에다가 모차르트를 싣고 가서 관을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를 열어서 시체만 탁 빠뜨리고 갑니다.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자, 고음악 발굴자. 옛날 음악을 이 사람은 많이 발굴해냈습니다. 이 사람의 옛날 음악이 뭐였을까요? 지금은 사실 우리도 맨델스존을 옛날 음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맨델스존 시대의 옛날 음악은 바로 바흐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바하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 나중에 발음이 틀리다고 해서 지금은 바흐라고 부르죠. 사실은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바흐의 음악을 잘 몰랐어요. 아, 뭐, 그거 지겨운 음악 아니야? 뭐, 이런 걸 들어. 아, 그 오르간이나 똥땅거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맨델스존이 바로 이 바흐의 음악을 꺼내서 연주를 하고, 여러분, 바흐는 이렇게 멋있는 음악입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음악을, 클래식 음악을 대중화시키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행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세계 여행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여행을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모차르트처럼 가난하지 않았어요. 슈베르트처럼 가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은행가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자랐어요. 부러우시죠? 부유했던 천재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합니까? 천재들 다 비참하게 살았어요. 슈베르트 같은 사람은 정말 말년에 병을 고칠 돈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만큼은 음악사에서 거의 보기 드물 정도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나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누나가 굉장히 친했는데, 누나 동생 사이보다 더 각별했다고 느낄 정도로 이상스럽게 친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누나가 얼마나 예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죄송합니다. 누나 그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맨델스존입니다. 남자예요. 당시에 머리를 기르고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맨델스존이 어렸을 때 이렇게 예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소년이라고 불렀죠. 정말 예뻤어요. 그럼 누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이 사람이 바로 파니 맨델스존입니다. 지금은 살이 좀 찐 그림이지만 어제는 굉장히 예뻤어요. 굉장히 각별했던 관계였습니다.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했어요. 둘이서 막 편지를 주고받아요. 심지어는 이 누나가 결혼을 할 때쯤엔 동생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뭐 이런 편지도 보내요. 그러나 뭐 아주 뭐 그런 이상한 관계는 아니고 굉장히 그냥 친했던 관계입니다. 이 누나가 맨델스존만큼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파니 맨델스존이 굉장히 오래 살았고 작곡을 열심히 했다면은 지금 오늘날 맨델스존만큼 유명한 작곡가가 돼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반대로 작곡가가 되지 못해요. 자, 이 스토리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멘델스존은 8개의 현악사중주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악사중주잖아요. 사실 현악사중주는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음악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중주를 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항상 행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1바이올린이고 바이올린 2대,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입니다. 음의 높이가 다르죠? 이 넷이서 음악을 할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음악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노래를 부르시더라도 4명만 모이면 음악이 끝나요. 사실 4명 이상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음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난 좀 관악기도 듣고 싶고 막 팀판이 두드리는 소리 막 이런 것도 듣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점점 거대해져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만 연주하면 오케스트라 곡도 넷이서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중주를 작곡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좋은 곡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현악 사중주를 씁니다. 베토벤도 그랬고 바로 멘델손도 그래서 8개나 현악 사중주를 남겼습니다. 오늘 제가 그 현악 사중주의 멋진 곡들을 들려드릴게요. 제목 딸꾹질. 자, 중간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딸꾹질 같은 소리가 나와요. 여기 들어보십시오. 계속 이래요, 이 곡은. 굉장히 재밌죠? 사실은 이 곡은 거의 알려지지가 않은 현악사중주입니다. 그래서 현악사중주 번호가 0번이에요. 원래는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중에 껴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악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주도 안 해요. 그렇지만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0번 아세요? 나중에 찾아냈다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잖아요. 제목을 딸꾹질이라고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이 곡을 기억을 합니다. 호기심 많은 제작진. 이번엔 서울대학교 작곡가로 출동했습니다. 작곡과 학생들은 지금 딸꾹질이란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딸꾹질 같아요. 예. 그냥 딸꾹질, 이 곡이 딸꾹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으면은 그냥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작곡자 의도가 과연 이게 딸꾹질인지 아니면 새술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부분을 가지고 제목을 붙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그 부분이 곡의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딱 그 부분에서만 나오는 그걸 가지고 딸꾹질이라고 했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시대에는 이제 사냥하는 그 무슨 나팔 소리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왕이 들어오는 입장하는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들을 가지고 이미 하이든이나 모차르트가 많이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멘델스존이 살아있었으면 저걸 가지고 딸꾹질이라고 붙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의식하고 들으니까 딸꾹질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곡 붙이는 작업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곡 이름 붙이는 작업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곡은 원래 딸꾹질이 아니에요. 그냥 현악사중주 0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곡을 다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CD 가게 가서 딸꾹질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꼭 현악사중주 0번 있나요? 그래도 안 줄 거예요. 거의 녹음도 잘 안 돼 있어요. 자, 이 시기에 소설가 괴테와 만납니다. 괴테는 굉장히 할아버지였어요. 왜 젊은 베르테르 슬픔이라는 소설을 써갖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설이 당시 유럽에 엄청나게 히트를 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툭 하면 나 여자친구랑 깨졌어. 그럼 권총 들고 자살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괴테 할아버지가 이 멘델스존이라는 꼬마애를 소개받았는데 애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굉장히 친하게 돼요. 물론 예뻐서 친했던 건 아니고요. 애가 피아노도 너무 잘 치고 음악적으로 대단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만 잘하지 않습니다. 보통 천재들은 천재를 알아봐요.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도 피카소 같은 천재를 알아볼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야, 너는 나중에 정말 대단한 음악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교류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있죠. 맨델스존만큼 음악을 좋아했던 바로 그 맨델스존의 누나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해요. 부모는 야, 괴테 같은 정말 대단한 예술가가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보고 아들만 보내는 거예요. 왜 다른 음악을 안 시켰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이러셨답니다. 여자가 무슨 음악이야? 여자는 최고의 직업이 가정주부야. 집에서 요리하고 밥하고 빨래해야지 무슨 음악이야, 여자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여성 폄하적인 발언들이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남자애가 음악하겠다면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 지금 음악하지 않습니까? 저 음악하려. 남자가 무슨 음악이야? 남자는 뭐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거 돼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반대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로 이 파니 맨델스존은 음악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몰래 작곡을 하고 또 작곡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동생 맨델스존은 작곡을 하면서도 항상 누나한테 조언을 들어 다녔어요. 누나, 나 잘 썼어요? 그러면 너 이번 작품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충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파니 맨델스존은 나중에 진짜로 작곡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때쯤에 맨델스존이 16살입니다. 16살. 자기가 지금 16살 때 뭘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저도 좀 후회가 되지만 옥텟이라는 게 나옵니다. 옥텟. 옥텟이 뭔지 아시겠어요? 옥텟? 자, 보십시오. 저희가 콰르텟입니다. 4명이 연주하는 걸 콰르텟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옥텟은 몇 명이 연주하는 거겠습니까? What? 자, 옥텟과 비슷한 동물이 있죠. 옥텟. 옥토퍼시? 8명 맞습니다. 문어 다리가 8개죠? 보통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저희가 혼자 연주하는 걸 보고 솔로라고 하죠. 2명이 연주하는 건 듀오, 3명이 연주하는 건 주방세제 트리오, 4명이 연주하는 건 콰르텟입니다. 5명이 연주하는 건 퀸텟입니다. 6명이 연주하는 건 섹스텟이라고 불러요. 7명이 연주하는 건 좀 특이합니다. septet. 이런 곡도 있어요, 실제로. 8명이 연주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옥텟이에요. 재미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옥텟이 8을 의미하는 것 같죠? 옥타브. 8개의 음 간격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잖아요. 그죠? 8개의 음 간격을 우리는 옥타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옥토버가 몇 월? 8월? 10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옥토버는 원래 8월이었어요. 8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옥토버는 원래 8월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달을 몇 개 더 만들었습니다. 또 확인 들어가야겠죠. 한편 줄리어스 시저의 생일달인 7월달의 명칭을 당초 퀸틸리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따 줄리로 개칭하였다. 아우구스 시저는 8월달에 자신의 생일과 대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8월달의 명칭을 당초 섹스틸리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꾸었다. 그래서 2달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신 10월의 옥토버는 원래 8월에서 밀려나서 지금 10월이 된 겁니다. 옥텟, 8중주입니다. 이 시기에 16살의 아주 어린 나이로 8중주를 작곡합니다. 저희처럼 현악사중주 2팀이 나와요. 자, 어떻게 겹쳐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4명이 있죠. 바이올린 2,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 여기다가 다른 현악사중주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사이에 껴앉아요. 그러면 바이올린이 총 4대, 비올라가 2대, 첼로가 2대.
이렇게 해서 8명이 쭉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이 숫자가 많잖아요. 많지만 실제로는 거의 같은 악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소리는 한 4가지 소리 정도가 들려요. 이렇게 현악기 쭉 앉아 있어도. 그러나 이 곡은 8명이 각자 다 다른 걸 연주합니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멋있는 음악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곡을 우리는 맨델스존 최고 걸작 중에 하나라고 불러요. 불과 16살에 쓴 곡입니다. 지금 굉장히 막 살살하게 움직이죠? 실제로 보면 다 다른 거라고 있어요. 막 여기 나왔다가 막 번갈아서 해요. 그러다가 같이 막 또 연주를 합니다. 굉장히 멋진 곡이에요. 또, 자, 이 곡의 마지막. 이쪽 첼로 하는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2번째 첼로. 그 다음 비올라. 그 다음 2번째 비올라. 점점 한 사람씩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맨 끝에 있는 바이올린까지 해서 지금 들으시는 음악이 8명이 전체가 연주하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굉장히 재밌는 곡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맨델스존의 옥텟을 연주한다고 하면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는 곡이에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악기를 배우시고 계신다면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첼로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다면 반드시 어떤 기회를 찾아서 이 곡을 연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저희는 의사들 4명과 이 곡을 연주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죠. 직접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 4명과 저희 8명에서 같이 연주를 했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서곡을 작곡해요. 지금 보시는 사진,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연극으로 해서 만약에 연극 앞에다가 이 곡을 참 넣어놓으면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해서 먼저 서곡을 딱 작곡하는데 나중에 이 곡 한 곡 쓰기 좀 아깝다. 이런 좋은 내용이라면 조금 더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몇 곡을 쓰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곡이에요. 자, 이후에 3곡을 추가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곡이 이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결혼행진곡입니다. 보통 이 곡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을 때 꼭 마지막에 신랑 신부 이제 희망찬 출발을 위해서 행진 딱 하면 마지막에 이 곡이 나오지요. 그렇다면 신부 입장 시 나오는 이 음악의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바로 리하르트 바그너입니다. 그래서 그런 클래식 음악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도 결국은 이 곡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저는요, 제가 바이올린 연주자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결혼식장에서. 한 결혼식장에서 무려 200상 넘게 제가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주례사가 하는 말을 다 외워요. 여러분 200번 넘게 거기서 그 일을 하면요. 갈비탕을 200번 넘게 먹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갈비탕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집에 가면 갈비탕을 시켜서 갈비탕을 먹고 이 집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또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한 번은 누구 결혼식 반주를 하러 갔는데 악보 놓는 이런 보면대 있지 않습니까? 이 보면대를 안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 보면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바닥에다 놓고 연주를 했죠. 그런데 신부가 등장하자마자 드라이 아이스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견학사전조 1번. 드디어 이제 1번이 나옵니다.
이 곡에는 깐초네타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악장이 나와요. 저희가 조금 후에 이 곡은 직접 연주하는 것을 들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현악산주가 나옵니다. 그것이 진실인가요? 마치 무슨 시사 프로그램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실인가요? 뭐가 진짜일까요? 이 곡은 아주 이런 재미있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 멜로디가 자기가 작곡했던 가곡의 그 멜로디예요. 그리고 그 가곡의 가사가 그것이 진실인가요? 라는 가사입니다. 근데 가사가 굉장히 멋있어요. 어떤 가사일까요? 자, 보십시오. 그 산책로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그 산책로에서 나를 계속 기다렸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베토벤 작품을 따라했어요. 여러분들 요즘 가수들 보면 뭐 누가 누구 작품을 표절했네, 뭐 이것이 샘플링이냐 표절이냐 굉장히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샘플링하고 표절의 의미 아십니까? 표절은요 정말 남들이 잘 모르는 걸 이렇게 막 따라하는 거예요. 샘플링은 누구나 알고 있는 멜로디를 끼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대중가수가 되셔서 막 노래를 하시다가 갑자기 반주 중간에 빠바바밤 뭐 이런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따라다라다라다라다 뭐 이런 게 나온다면 누구나 그것이 엘리제를 위하여 아니면 운명여행곡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샘플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엘리제를 위하여인지 모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작곡한 건 줄 알잖아요. 그래서 표절이 되는 겁니다. 표절과 샘플링은 그래서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항상 논란이 되는 거고 너 표절했어. 나 샘플링했어요. 너 표절했어. 계속 이러고 싸우는 겁니다. 이 당시에 멘델스존은 베토벤을 표절했습니다. 그러나 멘델스존이 지금 살았다면 샘플링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요. 자, 그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작곡가들이 다른 음악을 어떻게 따라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베토벤 학순주 15번이 있어요. 굉장히 슬프죠?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나오죠. 자, 멘델스존 현악산주 2번에 1악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의 같은 곡이라고 느낄 정도로 분위기가 똑같아요. 그러나 멜로디를 잘 따져보면 뭐 겹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것만 보고는 따라했다고 얘기 안 해요. 다음 악장 들려드릴게요. 자, 이번엔 베토벤 교향곡 7번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장성해진 곡이에요. 사람 죽었을 때 나오는 딴따따딴따따 이런 멜로디가 쭉 나오는데 바로 멘델스존은 두 번째 악장에서 딴딴따라라라라 거의 멜로디를 똑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곡을 표절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악장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악장. 자, 베토벤 학순주 아까 그 15번에 자, 현악산주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막 이거 하고 있고 막 바이올린이 막 쏘고 갑니다. 굉장히 오페라 같은 시도예요. 멘델스존 거 한번 들어보시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멘델스존을 굉장히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대단한 작곡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베토벤에게 경의를 표하느라고 이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실제로는 어땠는지 잘 모르죠.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멘델스존 현악sam조 1번의 깐조네타라는 아주 재미있는 악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콰르테덱스입니다. 이 시대 가장 강렬한 현악 사중르단 콰르텟 X. 제1바이올린 조용범, 첼로 오세란, 제2바이올린 박소연, 비올라 김치국,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세상과 소통하는 클래식을 연주한다. 끝없이 도전하는 4명의 젊은 연주자들. 그들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어때요? 재밌으세요? 아,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행복하게 자랐던 사람이 쓴 음악 같죠? 자, 이 시기에 로시치니의 윌리엄 테리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음악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곡을 굉장히 재밌는 행진곡으로 알고 있고 또 이 곡만 나오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곡은 사실 연주하기 굉장히 어려운 곡으로 알려져 있어요. 막 팔을 중간에 튀겨야 되고 그리고 바이올린 파트에서는 이 곡만 나오면 꼭
제일 바이올린하는 사람들 어디다 다 데려가갖고 따로 연습을 시키고 데려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손가락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신나시지만 그때 딱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고생 많이 한 표정일 거예요. 물론 한번 연습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쭉쭉 가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멘델스존이 바로 이 옛날 바흐의 음악을 빚어내서 옛날 악보를 찾아내갖고 야 이거 지금 연주하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이 마테스라는 곡이라는 것을 직접 지휘합니다. 그래서 일대 유럽에는 바흐 열풍이 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일본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러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일대 일본에서 말러 열풍을 가져왔고 5년 정도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 말러 열풍이 왔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클래식이라도 다 옛날에 작곡한 음악이라도 거의 연주를 안 하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소개를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한번 히트를 치면 다 따라서 연주해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그 일대 붐이 일어나는데 멘델스존이 바로 바흐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 G선상의 아리아나 바흐의 샤코느나 이런 음악을 막 이렇게 아주 대중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 것도 사실 이때 바흐가 세상에 확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파니 멘델스존이 화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 화가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할 때쯤에 나는 화가와 결혼하지만 동생 멘델스존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이런 편지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여행광이었기 때문에 여행 중 다리를 다쳐서 누나 결혼식에도 못 가봐요. 굉장히 좀 안타깝죠? 자, 멘델스존은 자연을 여행하면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사실 누나는 화가하고 결혼했지만 멘델스존도 화가였어요. 음악도 잘 썼지만 이 사람 그림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멘델스존이 진짜 그린 그림이에요. 어느 동굴을 보고 그렸답니다. 근데 좀 의아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 사람 그림 굉장히 잘 그린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동굴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뜩이나 옆에 그 오른쪽 아래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그 사람 그림이 있어요. 그 사람 크기랑 비교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옆에 사람도 정말 막 그려놨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거 무슨 멘델스존이 무슨 화가야. 별로 이렇게 그림 잘 그린 신전 같다고요. 정말 신전같이 그려놨잖아요. 그죠?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동굴을 보고 그렸는지. 그래서 구글 위성사진으로 찾아봤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북쪽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 섬에 동굴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섬은 작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실제로 멘델스존이 그렸던 핑가레 동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음악은 이 동굴을 보고 멘델스존이 작곡한 핑가레 동굴 서곡이에요. 근데 굉장히 음악과 분위기가 흡사합니다. 정말 음악으로 수채화를 그린 듯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동굴이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자연의 위대한 섭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깎아놓은 듯해요. 동굴이 꼭 고래처럼 생겼어요. 재미있는 제목이 나왔죠? 멘델스존의 무언가. 무언가가 뭘까요? 무언가. 이게 뭔가? 멘델스존의 무언가. 무언가. 말이 없는 노래. 가사가 없는 노래.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이런 노래는. 자, 연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멘델스존의 무언가는 Song Without Words라는 거예요. 피아노 곡이에요. 곡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가곡같이 노래처럼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곡을 무언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멘델스존의 무언가 곡집엔 전부 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나오시는 노래는 그 멘델스존의 무언가 중에서 봄노래라는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피아노를 칠 때 노래를 부를 수도 있을 정도로, 심지어는 이 곡에다 가사를 붙여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워요. 자, 멘델스존이 또 여행을 갑니다.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못 붙잡아요. 맨날 밥 먹고 여행 갑니다. 뭐 부인이 안 따라오겠다 그러면 남자 혼자 막 여행 가고 막 이래요.
굉장히 여행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프랑스 작곡가 베를리오즈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로마에 와서 로마 대상이라는 그 음악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으려고 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견학사준전은 한 곡도 작곡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꼭 다뤄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바로 베를리오즈입니다. 머리 모양 생긴 걸 보십시오. 브로콜리 같지 않습니까? 꼭?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배신을 했어요. 배신을 해갖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다 죽이겠다.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 이러고 그 여자 있는 곳으로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내려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수를 하러 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느 유파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악사에 보시면 뭐 고전파, 낭만파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느 유파에도 속하지 않아요. 왜냐? 음악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자기가 쓴 음악이 다 독창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비슷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구의 음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도 음악 자체를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쓰니까 표절을 할 수가 없죠. 멘델스존은 머리에 베토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는 독창적으로 작곡했다고 해도 베토벤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머리에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음악을 절대 배우지 못했습니다. 피아노도 못 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작곡가 중에 피아노 못 치는 사람 정말 흔치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피아노도 못 배웠어요. 야, 정말 도서관과 극장에서 혼자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옛날 사람들이 뭐 쓴 거 이렇게 막 악보 보고, 뭐 요즘과 같이 CD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악보 보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뭐 이렇게 쓰는 건가 보다 하면서 혼자 공부한 거예요. 화성학 공부하고, 대입법 공부하고. 해서 음악을 썼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마탄의 사수라는 건 봤습니다. 멘델스존이 영향을 받았던 사탄의 마순지, 마탄의 사순지. 어쨌든 그 오페라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뒤늦게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서야 베토벤 교향곡, 이야, 이런 게 있구나.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이쯤에서 베를리오즈가 아주 재밌는 곡을 하나 쓰는데, 바로 이탈리아의 헤롤드라는 재밌는 제목의 곡을 씁니다. 이 곡은 파가니니가,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누구한테 비올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뭐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든 이번에 굉장히 비싼 비올라를 선물을 딱 받았는데, 이탈리아 사람 아닙니까? 로마 대상 같은 대단한 상을 탄 작곡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를리오즈한테 얘기했죠. 당신이 내 비올라로 뭔가 연주를 할 수 있게끔 멋있는 비올라 협주곡을 하나 써달라. 그러면 내가 굉장히 더 연주할 때 돋보일 거다. 당신은 정말 작곡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써줬어요. 써줬는데 실망했어요. 아니, 이런 얘기들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실망했을까? 굉장히 대단한 작곡가가 곡을 써줬는데 곡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실망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비올라 곡을 잘 모르니까, 저는 바이올린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비올라 곡을 누가 잘 알까 이렇게 딱 봤더니 김치국 씨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김치국 씨가 비올라를 하시니까 물어봤죠, 제가. 도서관에서 막 공부를 하다가 물어보니까 전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용히 문자를 보냈죠. 치구가 이탈리아의 헤롤드라는 곡 알아? 그랬더니 좀 이따 답이 왔어요. 당연히 알죠. 그거 비올라 협주곡이에요. 그런데 비올라 하는 사람들 그거 싫어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맞잖아요. 실망한 곡이라는데 비올라 하는 사람도 또 아직까지 다 싫어한대요. 그래서 글쎄 왜 싫어하는데? 물어봤더니 대답이 걸작입니다. 비올라가 반주 같아요. 여러분, 비올라 협주곡은요,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비올라 하는 사람이 앞에 딱 나와갖고 굉장히 멋있게 하는 곡 아닙니까? 그런데 비올라가 솔로 같지가 않고 반주 같다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CD를 딱 들어봤더니 진짜 그래요.
오케스트라가 뒤에서 굉장히 멋있는 멜로디 하고 있으면 비올라가 혼자 앞에 나서 바라바라바라 이런 거 하고 있는 진짜로 반주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꼭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사실 이 곡은 비올라 협주곡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두 번째 교향곡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헤론드라는 것을 교향곡 2번으로 치지 비올라 협주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멘델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멘델스는 이탈리아 여행하고 와서 이번엔 정말 이탈리안이라는 것을 굉장히 신나죠? 이 곡은 아마 라디오의 시그널로도 많이 등장하고 TV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흥이 많은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술 먹으면 끝까지 가요. 거의 밤새도록 놉니다, 이 사람들. 그런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서 이탈리아를 소재로 한 곡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경쾌하고 신나요. 근데 우리나라 소재로 한 거는 그렇지 않은지 뭐 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쯤에 명곡이 나옵니다. 노래의 날개 위에. 정말 아름다운 가곡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이 곡을 제가 어렸을 때만 불러주곤 하셨었어요. 음은 하나도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자, 게반트하우스 지휘자가 됩니다. 게반트하우스는요, 독일의 예술 전당이에요. 예술 전당의 공식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그런 홀입니다. 그랬을 때 친구 슈만이, 자기와 1살 차이예요. 친구 슈만이 잡지사를 차려놓고 이 사람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친구인데 한 사람은 라이프치히에서 음악원 교장 선생님이고 막 지휘하고 난리가 나고 자기는 잡지사 사장이에요. 얼마나 죽이 잘 맞았겠습니까? 뭐 이 사람이 무슨 발표하면 이 사람 잡지에다 막 글 써갖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평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슈만이 또 작품 활동에서 막 곡을 쓰면 멘델스존이 가서 막 지휘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럽의 거의 실세로 등극합니다. 멘델스존과 슈만의 시대예요. 아무도 범접하지 못해요. 자, 1837년 28살이 됐습니다. 세계의 현악사중주를 막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지금 딸꾹질, 깐초레타 그것이 저희가 굉장히 신나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를 말하는 것 같이 그런 곡을 썼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도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현악사중주 3번을 사시면 이 곡을 들으실 수 있어요. 다음 곡은 어떨까요? 무언가 사중주. 마찬가지로 이 곡도 현악사중주지만 노래를 불렀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울 정도로 기가 막힌 멜로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악기들이 막 반주하고 있고 바이올린이 혼자서 너무나 예쁜 노래이기 때문에 역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무언가 사중주. 김화병 말 타고 가는 거죠. 여러분, 현악사중주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렇고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조차 현악사중주를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뒤져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는 곡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이제 가서 많이 소문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멘델스존의 가장 유명한 빌보드 차트 1위 히트곡이 나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이에요. 이 곡은 한번 들으면 아마 여러분 나이에서도 지금 어린이들 굉장히 많은데 이 곡 들으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왜 그걸 아느냐?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 곡을 듣고 야 정말 대단한 곡이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나 이 곡은 굉장히 실험적인 혁명적인 곡이었어요. 앞에 썼던 곡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썼던 곡은. 자, 앞에 나와 있는 바이올린이라는 사람이 바로 시작해요. 여러분들 바이올린 협주곡은 원래 이렇게 시작 안 해요. 오케스트라가 한 5분 정도 반주하고 나면 그러고 들어가는 게 그 전까지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어요. 이 곡은 시작하자마자 막 솔로가 들어가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잠깐 쉬고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막 자기 기교를 뽐내는 카덴자라는 것이 곡 중간에 들어갑니다. 원래 이 카덴자라는 것은 1악장의 마지막에 들어가고 카덴자가 딱 끝나면 한 몇 마디 하고 끝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카덴자를 중간에 넣었어요. 또 기가 막힌 것은 세 악장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1악장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해서 사람들은 악장 사이에 박수를 치려고 딱 하는데 소리가 남아있죠. 바로 다음 악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굉장히 유명한 곡이기도 하지만 당대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킨 대단한 곡입니다. 자, 멘델스존이 거의 죽을 때가 됐습니다. 사실 아직 젊은데 죽을 때가 됐어요. 이때쯤에 네 개의 소품이라는 거를 또 쓰고 파니 멘델스존이 작품을 출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멘델스존의 누나가 40이 넘어서 내가 이제 원하던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들으시는 곡이 파니 멘델스존이 작곡한 현악사분 곡이에요. 정말 멘델스존보다도 작곡을 잘했을 정도로 정말 멋있는 곡이에요. 멋있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부모님이 반대해서 작곡 못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작곡을 시작했는데 자신있게 작곡을 한 다음에 동생에게 보냈어요. 얘야, 내가 드디어 작곡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작품을 출판하기 시작할 거다, 너처럼. 라고 했더니 이번엔 동생이 반대합니다. 누나, 미안하지만 나도 아버지 의견에 동감해. 여자가 무슨 음악이야. 음악은 나 같은 남자만 하는 거야. 이런 무례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굉장히 화가 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반대하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젠 동생이 더 무섭다. 나는 너 말 안 듣고 출판한다. 라고 시작해서 출판을 해요. 그래서 곡을 이제 막 출판하려고 하는데 사망합니다. 무슨 저주가 걸렸는지 작곡을 하다가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거의 심장마비처럼 바로 쓰러져서 죽어요. 그래서 파니 멘델스존의 작품은 몇 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멘델스존이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사이좋던 누나와 얼마 전에 싸웠는데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누나와 그렇게 친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내내 말씀드렸지만 멘델스존은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별로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이 많이 약합니다. 고생을 많이 모르고 자랐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누나와 너무 친했기 때문에 누나가 죽자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 현악산주 6번은 자기 누나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막 씁니다. 그러나 이 곡은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 보통 작곡가가 마지막에 무슨 곡을 쓰면 굉장히 걸작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닙니다. 곡이 정말 이상해요. 사람들이 얘가 뭐 정신이 좀 나갔나? 할 정도로 막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멜로디가 나오다가 멜로디가 툭툭 끊어졌다가 막 이래요. 이 사람의 지금 이 음악을 들으면 누나가 죽었을 때의 감정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멘델스존 1년도 안 돼서 따라 죽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누나가 죽은 거를 못 견디고 사망해요. 멘델스존의 작품들은 어렸을 때, 특히 젊었을 때 작곡했던 작품들이 굉장히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고 지금처럼 마지막에 작곡한 곡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유했던 천재는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작품은 그가 아주 행복했던 시기에 작곡했던 그것이 진실인가요? 라는 곡 중에서 정말 감칠맛 나는 3악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콰르테덱스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방청 문의는 아트TV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제3회 슈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트엑스 같이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